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필수 계산 문제 특강이고, 이제 기초 계산 특강에서 이름이 좀 바뀌어가지고,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계산 문제. 원래 이제 계산 문제가 18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은 한 9가지 유형 정도 공부할 거예요. 오늘 이것만 딱 배우면, 본 시험에서 3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3문제가,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말 문제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시험만 보겠다 이런 거 말고, 공부를 해가지고 본 시험장에 가서 내가 합격을 할 마음으로 공부한다라면 기본적으로 말 문제로 50점까지 맞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을 우리가 60점을 맞아야 합격하는데 그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계산 문제와 어려운 응용 문제, 말 문제를 맞아야 돼요. 이때 계산 문제 4문제, 5문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합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만 잘 들으면 3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고 나중에 7월 달에 이제 계산 문제 모든 계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나 계산 문제 좀 더 자신이 있고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7월 달에 다시 또 공부하시면 되고 자, 온도계로 이름을 지었죠. 온전한 합격 도약을 위한 계산 문제라고. 자, 여기 잠깐 얘기했지만 1차 합격을 확실히 결정짓는 것은 계산 문제다. 그래서 계산 문제 4문제, 5문제 이상을 풀어서 내가 맞췄다. 계산 문제는 풀기만 하면 그대로 답이잖아요. 맞을까 틀릴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딱 계산했는데 답이 딱 나왔다. 그럼 그게 거의 정답일 거예요. 정답일 확률이 90% 이상이니까. 이때 이제 계산 문제 4문제, 5문제 이상 풀었을 때 이런 분들은 1차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차에 내가 1개, 2개, 3개 모자랐던 분들은 거의 계산 문제를 안 풀었다거나 계산 문제를 거의 찍어서 1-2개 맞은 사람들이지 실제로 계산 문제를 풀어서 4문제, 5문제 맞춘 사람은 1차는 무조건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문제, 10문제가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4문제, 5문제가 우리가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산 문제 쉽게 포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다른 문제 다 맞추면 턱걸이 하겠지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10문제 빼면 30문제고 30문제에서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24문제를 맞춰야 돼요. 물론 찍어서 운 좋게 맞춘 거 빼고 근데 해마다 3문제씩은 우리 시험 배우지 않은 내용, 즉 기본서나 책에 없는 내용이 항상 나와요. 이런 건 뭐 킬러 문항으로 어차피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 27문제 말 문제 중에 24문제 맞추는 게 과연 쉬울까?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긴장된 초조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산 문제 4문제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건 이건 명백한 거고 계산 문제 다 풀기에는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건 연습을 안 한 사람들이 핑계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연습하면 오히려 30초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도 많아요. 1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많으니까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말 문제보다 더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있더라. 특히 또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이런 건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제가 주시켜 드릴 거니까. 난이도가 있어 보여 눈앞이 깜깜하다.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수포자라고 이제 학창시절에 수학 너무 싫어했던 분들이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눈이 캄캄해진다. 이것도 역시 계산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이지 막상 오늘 수업을 딱 들어보면 이게 뭐 수학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사실. 풀이 방법을 제가 잘 제시할 거니까 배운 대로 이해해서 연습만 반복적으로 하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자, 쭉 이렇게 나왔고 35회에는 9문제가 출제됐는데 36회에도 어떻게 나올지는 거의 다 예상을 해요. 특히 오늘 이제 볼 건데 자, 경제론에서 2문제가 거의 매년 2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36회 이제 내년에 2025년도에 시험 볼 때도 경제론에서 2문제가 나올 거예요. 오늘 경제론에서 3가지 유형을 배우겠지만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고 운 좋으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문제는 이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의 의혹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1, 2월 달 문제 이제 수업을 듣고서 그때 좀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한 가지 유형은 좀 뺄 거고 여기에서 이제 경제론 문제는 맞춰야 되고 이 시장론의 계산 문제는 너무 쉬워요. 예를 들면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죠? 분기점 이론에서 경계 구하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중해당되는 것이 소매인력 법칙과 확률 모형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연습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것도 맞아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차차 이제 공부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을지, 내가 버려야 될지 이런 것들은 좀 판단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다뤄야 될 내용이 이제 감정평가의 계산 문제예요. 감정평가는 해마다 2문제씩 무조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 유형이 딱 3가지예요. 감정평가는 3가지 중에서 2문제가 매년 나온대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나올 게 확실하다라면 공부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의 나올 확률이 거의 3개 중에 2개가 나오니까 66% 이상인 거예요. 나온대요. 시험 문제 반드시. 그러면 연습해가지고 나오기만 해, 내가 풀어낼 거야 라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감정평가 계산 문제예요. 오늘은 이 2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고, 자, 총 18개 테마 중에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진 것이 오늘 계산 문제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자, 필수 계산 문제와 나중에 이제 기출 계산 문제 특강이 있는데, 기출 계산 문제 특강일 때는 오늘 했던 내용들은 간략히 중요하거나 응용 문제만 다루고서 기출 계산 문제 7월 달에는 좀 일부 오늘 배웠던 건 조금 간략히 공부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 특강은 필수 계산 특강과 기출 계산 특강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둘 다 계산 문제집 온도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계산 문제 특강의 특별함은 문제 유형을 파악해서 18가지 유형을 최초로 분석한 사람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28회 학교생이에요. 그러니까 강의 시작한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계산 문제를 어떤 선생님들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버려야 된다, 가르쳐도 못 푼다, 계산 문제를 거의 손대지 않았는데, 제가 충분히 계산 문제를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뭐 나중에 이런 스토리는 제가 차차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계산 문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못 푼다라고 다들 버리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산 문제 쭉 제가 연구해가지고 유형을 나눠가지고 풀이법을 잘 정리했어요. 사실 지금 나오는 다른 선생님들이 계산법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어디서 시작됐냐? 저의 분석으로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사실. 어쨌거나 최초로 계산 문제 유형을 18가지로 파악해서 분석해서 쉽게 가르치는 방법들을 제가 잘 체계화시킨 거고, 수포자도 이해할 수 있는 원리적으로 천천히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 거고, 가장 쉬운 해법을 제가 제시할 거예요. 역시 뭐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선생님들은 없고 저만 가르치는 방법들이 있을 거니까 잘 수업 듣고 연습하시면 된다. 자,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중요한데, 18가지 유형을 다 잡겠다고 욕심내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는 유형을 정해서 자신 있는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풀면, 야,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겠다, 어떻게 나와도 내가 맞추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 좀 더 다른 거에 욕심이 날 거예요. 이럴 때 하나씩 넘겨서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계산 문제 유형을 잡아야지. 처음부터 18가지 유형 내가 완벽하게 다 할 거야, 이렇게 공부해서 간다 하더라도 모두 다 계산 문제 10문제를 다 풀진 못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잘하려면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반복해서 연습하면, 야, 이건 이제 내가 무조건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하나씩 다른 유형을 추가해서 유형을 좀 넓히면서 계산 문제를 연습해 나가시면 좋겠고, 난이도 있는 응용 문제는 이건 먼저 욕심내면 안 돼요. 이건 실점에 나오더라도 이걸 풀면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보통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특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게 안 풀린다고? 내가 지금까지 잘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걸 갖고 씨름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다른 문제를 못 푸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거나 응용 문제는 이거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 그냥 바로 버리는 게 오히려 합격에 유리한 거니까 너무 욕심내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꾸준하게 반복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계산 문제는 하루 날 잡아가지고 내가 10시간 공부했다고 해서 실력이 요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반복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한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반복하는 루틴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학개론 공부하니까 학개론 공부하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10분간만 내가 계산 문제에 투자하겠다. 이게 합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0분 동안에 계산 문제 5문제씩 학개론 수업 때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풀고 나가면 계산 문제가 오히려 힐링이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루틴을 잡아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제 후기가 있었는데 수포자인 사람도 계산 문제를 풀었다. 이런 얘기. 계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비법이 최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후기를 남겨주셔서 여러분도 이제 계산 문제 잘 연습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다음에 이런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네. 자, 누구든지 계산 문제 할 수 있다가 이게 좀 빠졌네요. 계산 문제 누구든지 할 수 있다인데 폰트가 이게 없나 봐요. 전자칠판에. 자, 보죠. 그럼 이제. 자, 근데 부록이 있어요. 계산 문제집 맨 뒤에 보면 여기에 232페이지를 펼치시면 계산 문제를 위한 기초 수학이 있는데, 자, 부록으로 넘어가죠. 232페이지. 뭐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잠깐 한번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오늘 처음 특강을 진행하니까 수포자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산수 수학과 담 쌓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산식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계산기를 준비하셔야죠. 계산기 준비했을 때 자,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옮겨질 수 있는 계산기가 있어. 이런 게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거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게 있다라면 여기에 이제 F 써 있고 420A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걸 F로 쭉 옮겨 놓으시면 괜찮아요. F로만 옮겨 놓으면 이건 이제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F로 옮겨 놓고 계산기를 써야 된다. 이게 이제 풀이라고 해서 모든 자릿수, 계산기에서 낼 수 있는 모든 자릿수까지 이게 드러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GT 버튼이라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랜드 토탈이라는 건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한꺼번에 더하기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런 거 안 써도 괜찮아요. 이런 거 없다고 계산기를 따로 사야 되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GT는 따로 나중에 제가 시간 날 때 잠깐 GT의 기능을 가지고 설명하긴 하겠지만, GT를 가지고 따로 뭐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진 않을 거니까 이 GT 버튼은 쓰긴 하겠지만 유일하게 계산기 중에 이제 펑션 기능으로서 하나 쓸 수 있는 게 GT인데 없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직 구입하지 않았으면 딱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애정을 가지고서 1년 내내 공부할 수 있는 계산기, 이런 것들 하나 구입하시면 좋겠다. 자, 그럼 보죠. 첫 번째 232페이지에 등식의 계산이 있어요. 등식의 계산. 우리가 이꼴이라고 하는 것을 등호라 그래요. 이꼴, 등호. 자,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좌변과 우변이 같게 만든 식을 등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꼴이 있을 때 왼쪽 변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하는데, 얘와 얘가 같다. 이게 등호가 있는 등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등식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여기 있는 값을 이쪽으로 옮길 때도 있죠. 이때 옮길 때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값으로 바뀐다는 거라는 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10이 있다라면 이 10은 플러스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호 이렇게 반대편으로 움직인다라면 얘가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고, 마이너스 10을 옮기면 플러스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좌변에 곱해진 값은 우변으로 넘길 때 나누기로 바뀌고 라고 나왔어요. 왼쪽에 여기에 나누기 5가 있다라면 이렇게 넘기면 얘는 곱하기 5로 바뀌는 거고,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해보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찾아서 질문하시면 쉬는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를 계산할 때 한번 잠깐 보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분수로 표현된 등식, 얘가 이제 우리 계산 문제 필요할 때 절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3분의 모르는 값이 5라고 했을 때, 자, 이 네모를 찾을 때 뭐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바로 찾을 수 있죠. 얼마예요? 15라고 할 수 있죠. 이 15 값은 얘와 얘를 곱한 값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에 여기를 분모, 여기를 분자라고 하는데, 분자가 모르는 값일 때 얘와 얘를 곱하는 값이 이 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얘 곱하면 얘는 15라는 값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거고.
자, 모르는 값이 이렇게 분모에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모에 있으면 얘와 얘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리를 바꾸면 그럼 3이 내려가고 모르는 값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럼 모르는 값은 3분의 6. 이걸 계산기로 할 때는 6 나누기 3 이렇게 하겠네요. 그러면 2가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건 직관적으로 하겠지만 어려운 값이라면 계산기를 쓰겠죠.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얘기할 거고.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계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른다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학창시절에 이미 다 대학교 입시 다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공부 안 했더라도 지금은 공인중개사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모른다고 창피한다고 넘어가는 게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전에 이거 몰랐다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내가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려면 모르는 게 있다라면 달라들어서 옆 사람에 물어보거나 저한테 찾아와서 알아가야 돼요. 이건 필요한 거니까. 자, 두 번째 백분율이라는 게 있는데 백분율. 자, 백분율은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걸 백분율이라 그래요. 백분율.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몰라가지고 1년 내내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자, 100으로 나눌 분자야. 나눈 비율을 백분율, 퍼센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100분의 해당 수치를 백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는 여기는 5%, 퍼센트가 붙었잖아요. 이건 5라는 값을 퍼센트 백분율 100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해서 5%는 100분의 5랑 똑같은 거예요. 100분의 5, 5를 100으로 나눈 값.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5 나누기 100 할 거니까 0.05. 이건 나중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직관적으로 100분의 5는 0.05 이렇게 계산하겠지만 어쨌거나 자, 그러면 10%라면 얘는 얼마를 얘기하냐면 10을 100으로 나눈 값이죠. 100분의 10이니까 얼마? 0.1. 7%는 7을 100으로 나눈 값이니까 0.07. 53%는 0.53. 100분의 53이니까 백분율 퍼센트를 얘기한다. 퍼센트가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7%는 얘는 뭐랑 똑같다? 100분의 7이랑 똑같다. 얘를 계산하면 얼마? 0.07. 자, 그러면 7%와 같은 값이 얼마예요? 0.07을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트가 있다, 없다. 그러면 결국 퍼센트를 뗀다, 붙인다라는 건 100을 나눠주냐, 곱해주냐의 차이네요. 퍼센트를 뗄 때는 100으로 나눠줄 거고 여기에 퍼센트를 붙일 때는 1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퍼센트가 백분율이니까. 자, 이번이 이제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계산 문제일 때 얘를 거의 뭐 80% 이상 무조건 쓰는 거예요. 자, 해당 금액의 특정 값을 계산할 때, 특정 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값의 특정 비율을 구하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어떤 특정 값의 특정 비율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는 건 곱하기예요. 곱하기. 여기에다가 별표 곱하기. 즉 해당 값에다가 특정 비율을 곱한다.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러니까 비율은 곱하기에 쓰는 거예요. 비율은 곱하기에 쓰는 거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4억 원의 70%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4억 원의 70%. 물론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뭐라는 얘기냐면 이 퍼센트 70%에 해당되는 건 곱하기를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4억 원에다가 70%를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근데 70%를 곱하면 여기에 퍼센트가 있는 예를 들면 4 곱하기 70% 하면 280 여기 4원이라고 해보죠. 4원. 그러면 퍼센트 원이 나오죠. 이런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원으로 끝내야지 퍼센트 원이라는 건 없잖아요. 이때 이제 곱할 때 몇 원으로 끝나려면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70%는 퍼센트가 없는 비율이 얼마? 0.7이죠. 0.7을 곱해가지고 그럼 계산하면 얘가 몇 원 이렇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해당 값의 특정 비율이 얼마냐라고 할 때는 비율을 곱하기 할 건데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하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가치 상승분을 계산할 때 가치가 가격이고 상승률을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5억이에요. 5억 원인데 가치 상승률이 10%다라고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비율 얼마?
0.1을 곱하겠죠. 그러면 5억 원에 0.1을 곱하면 얼마? 5천만 원. 자, 여기서는 빠졌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 중에 충분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을 떼가지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돼요. 자, 공이 8개가 있대. 8개 이렇게 얼마다? 1억이에요. 외워야 돼요. 외워. 일시백천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자, 공이 이렇게 8개 있으면 얘는 1억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 원인데 앞으로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6개는 떼고 볼 거예요. 그래서 100 이렇게 쓰고 공 6개가 있다 그러면 이건 1억 원을 얘기하는 거고. 자, 만약에 20에다가 공 6개 있으면 얼마? 2천만 원이에요. 3하고 공 6개 있으면 얼마? 3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 6개는 1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공 6개가 의미하는 거다. 앞으로는 공 6개를 떼고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12억은 얼마예요? 2억이면 200이죠. 12억이니까 얼마? 1200. 1200에다가 공 6개가 있으면 얘는 12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7,350만 원 얼마? 7,350만 원. 7,300만 원이면 73이죠. 500만 원이니까 73.5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공이 6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공 6개를 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암기해야 돼요. 암기.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이거 한번 보죠.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럼 이걸 공 6개 떼면 얼마라고 쓸까요? 10하고 공 6개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알아듣고 있죠? 자, 이거 하나 또 외워야 돼요. 10,000만 원이면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 만 원이면 공이 4개가 있어요. 네, 만이래. 만 원 이렇게 있대요. 그럼 공이 총 몇 개? 8개 있죠. 8개 얼마? 1억이에요. 1억. 공 8개가 1억이라는 건 외워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거다? 100 쓰고 이렇게 쓰면 1억이겠네. 자, 이 숫자를 쓴다는 건 외워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공 6개 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3억이면 얼마? 300 공 6개. 4천만 원이면 40 공 6개. 500만 원이면 5 공 6개. 2만 만 원이다. 얼마? 2억 얘기하는 거예요. 2만 만 원. 공 8개가 있으니까 2억 원이니까 200 공 6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외워놔야 된다. 나중에 중개업을 할 때도 공이 막 여러 개 있대. 일시백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 6개를 딱 외워놔야 돼. 공 6개는 100만 원 얘기한다. 공 8개는 1억을 얘기한다. 1,000원이면 공 몇 개? 3개. 만 원이면 공 몇 개? 4개. 이건 그냥 너무 우리가 많이 써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만 좀 단위를 키워서 100만 원이면 몇 개? 공 6개. 1억이면 공 몇 개? 8개. 외워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되고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된다. 자, 그래서 가치상승분은 가격에다가 상승률을 곱하는 거예요. 비율이죠. 상승률을 곱하면 된다. 이때 퍼센트가 10%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써야 되는 건 10%가 아니라 0.1을 곱하면 몇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예를 들면 대출액이 만약에 2억 원이라 해보죠. 2억 원이래요. 연이자율이 5%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냐? 이자율은 비율이죠. 자, 빌린 돈의 연의 이 비율만큼을 이자로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2억 원이면 얼마? 200에다가 5%니까 얼마? 0.05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냐면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10 나오면 얘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찌되거나 어떤 금액이든지 특정 값의 특정 비율이 얼마냐, 이 퍼센트만큼 해당되는 비율이 얼마냐라고 할 때는 뭐 한다? 곱하기 한다. 곱하기 할 때 단위가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이렇게 끝나야 되니까. 자, 잔존가치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할 때 쓸 건데, 예를 들면 가격이 얘가 10억 원이라고 해보죠. 10억 원인데 잔존가치가 20%가 남아있대. 잔존가치율, 잔존가치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곱하면 잔존가치가 나올 거예요. 근데 계산할 때 자, 10억 원이니까 얼마? 1억 원이면 100, 10억이면 1000, 1000이겠네요. 1000에다가
자,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니까 얼마? 0.2. 그럼 계산하면 얼마? 200. 이 값은 얼마? 2억.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결론 내리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금액의 특정 비율을 구할 때는 곱한다라는 거죠. 금액에다가 비율을 곱하는데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이렇게 바꿔줘서 곱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산 문제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가치상승분이 얼마냐? 그러면 가격의 상승률을 곱하면 되는 거고, 자, 이자가 얼마냐? 빌린 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되는 거고, 잔존가치가 얼마냐? 가격의 잔존가치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비율은 다 곱하기를 하기 위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퍼센트가 없는 값으로 바꿔줘서 곱하기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계산 문제에 가장 많이 쓰는 비율에 대한 내용이고, 자, 변화율인데 변화율. 자, 변화값과 변화율은 다른 거예요. 변화율은 퍼센트로 얘기하는 거고, 자, 변화율을 구할 때, 이건 이제 이따가 가격탄력성 구할 때 쓸 건데, 자, 여기 보니까 변화율이라고 썼죠. 이때 두 개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변화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변화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값의 비율을 줄여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제가 수업 중에 얘기했던 건데 이렇게 보죠. 대부 비율이라고 나왔어요. 대부 비율. 우리 학교에서는 비율을 2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놔야 되는데, 자, 이 대부 비율은 대부에게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중요하니까 이름에 대부 비율 이렇게 쓴 거죠. 그럼 대부액은 분자로 가야 돼요? 분모에 가야 돼요? 분자에 가야 돼요. 중요한 건 분자에 있어요. 얘가 중요한 거다. 그럼 여기에 대부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대부액은 빌린 돈이죠. 그럼 이 비율은 뭐냐?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전체 중에 총 투자액분의 빌린 돈이 얼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딱히 말이 없으면 전체 값을, 기준을 얘기할 때 전체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공부했을 때 잠깐 좀 확인 한번 하면 총 투자액과 같은 말이 뭐다? 같은 말이 뭐다? 내가 A라는 부동산 사려고 총 10억을 투자했어. 그럼 A의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0억이란 얘기예요. 가격이 10억이니까 총 10억을 투자해야지.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총 투자액과 똑같은 말은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과 가치는 같은 말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대부 비율을 LTV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 엄청 많더라. 담보 인정 비율, 저당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같은 말이 많은데 나중에 절대로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가 이게 투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어쨌거나 무슨 비율 했을 때 얘가 중요하니까 무슨 비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어디로 가야 된다? 분자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비율을 정하는 기본 산식이에요.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럼 다시 보죠. 자, 변화율이라고 나왔잖아요. 변화값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변화값은 어디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되겠죠. 위로, 분자로. 그래서 변화값이 위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는 기준값을 쓰면 기준분의 변화값을 얘기하고 기준값은 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그냥 무조건 외워가지고 변화율은 기준분의 변화값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어요. 특히 수학은 가장 논리적인 학문이라고 얘기해요. 다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산식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비율 나오면 여기 있는 것은 분자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율은 기준분의 변화값이고 나중에 이제 가격 탄력성을 이걸 구할 건데, 가격 탄력성 한번 잠깐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따지는 것이 가격 탄력성이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면 여기에 양은 수요량 되겠지. 자, 이때 비율을 또 쓸 때 원인과 결과 이렇게 과정에 따른 비율을 쓸 때는 분모가 원인이고 분자가 결과예요.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변하냐를 얘기하는 비율이니까 뭐분의 뭐? 가격분의 양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그냥 가격과 양의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변화율이 들어가야 돼요. 변화율. 그래서 이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변화율을 구하는 식은 뭐다? 기준분의 변화값. 변화값이 위에 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만 떠올려도 사실 대략 찍어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된다. 자, 한번 해보죠. 자, 기준은 최초값이나 중간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주어질 거예요. 한번 보죠. 이럴 때 145에서 225로 값이 변했대요. 자, 이때 최초값은 얼마냐, 중간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최초값은 얼마예요? 145겠지. 그럼 얘와 얘 딱 중간값은 얼마냐?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때 딱 중간값은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정확히 딱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값은 더한 값을 2로 탁 나누면 185가 딱 나온다. 이렇게 정할 건데 한번 해보죠. 자, 변화값은 차이값을 얘기하고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돼요. 이 절대값은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 큰 거에 작은 거. 100에서 150으로 할 때 차이값은 얼마? 50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죠. 100에서 150으로 변할 때 기준을 최초값으로 했을 때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보죠. 변화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준은 최초값을 해라 라고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럼 변화율의 식은 뭐다? 기준분의 변화값이죠. 변화값. 자, 100에서 150으로 했을 때 변화값 얼마? 50. 큰 걸 작은 거 빼면 돼요. 기준은 얼마? 여기에 최초값이니까 얼마? 100. 이렇게 했을 때 얘 값이 얼마예요? 0.5가 나오겠죠. 이렇게 퍼센트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0.5%라고 0.5라고 할 수 있고, 죄송해요, 0.5라고 얘기할 수 있고 0.5고 얘를 퍼센트로 바꾸면 5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한 것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율은 기준분의 변화값, 변화값이 위에 가야 된다. 이 값을 변화율로 바꿀 때 식은 기준분의 변화값.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죠. 자, 1번에서 145에서 225로 바뀔 때 이걸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화율을 구해라. 변화율을 구하는데 이때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화율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변화율 구하는 식은 뭐? 기준분의 변화값이죠. 자, 여기에서 변화값은 얼마? 큰 거에 작은 걸 뺄 거니까 이런 계산기 써야 되겠죠. 225 빼기 145 하면 225 빼기 145 하면 80 나오네요. 그럼 변화값은 80. 자, 이때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중간값은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185가 되겠죠. 185분의 80 이렇게 쓰는 것을 변화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자, 변화율을 구할 때는 자, 기준분의 변화값.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어디에 활용하는지를 딱 느껴보면 그래서 중요했구나라고 느낌이 올 거예요. 이때 변화율의 변화값이 위에 간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 변화율. 자, 네 번째 이제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가중평균. 자, 비중을 가해서 평균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비중을 얘기하는데 이 비중은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이나 비중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하는 걸 가중평균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기대수익률 잠깐 배웠으니까 기대수익률은 미래에 대한 수익이죠. 이 기대하는 수익은, 이 기대는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미래 장래 수익. 투자할 때 내가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데 이때 수익은 현재 바로 얻는 수익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에요. 임대료 수익을 계속 벌거나 가치가 올라갔을 때 미래에 벌 수 있는 수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미래는 100% 이렇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상황에서의 평균을 구할 때는 무슨 평균? 가중평균을 구한다. 가중평균으로. 자, 나중에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시산가액을 구하거나 환원율을 구할 거예요. 이때도 가중평균을 쓸 거예요. 자,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의 가중평균을 쓸 건데, 자, 간단히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A가 5%고 B가 3%고 A의 비중이 60%, B의 비중이 40%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끼리끼리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얘 A 거하고 A 거랑 이렇게 곱하면 얘가 퍼센트도 있고 얘가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럼 퍼센트 두 개짜리는 써, 안 써?
안 써요. 그럼 퍼센트를 하나 떨어져 줘야 되겠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얼마? 0.6. 얘는 얼마? 0.4. 이렇게 바꿔놓고 퍼센트 하나짜리 쓸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곱하면 3% 나올 거고 끼리끼리 곱할 거니까 얘와 얘 곱하겠죠? 곱하면 얼마? 1.2% 나오겠네요. 자, 끼리끼리 곱한 값을 더하면 얼마? 4.2%. 이렇게 한 과정을 뭐라고 한다? 가중평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무조건 100% 이렇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럴 확률이 얼마, 저런 확률이 얼마 이렇게 제시됐을 때는 무조건 가중평균하고 학교론에서 평균값을 구할 때는 가중평균이에요. 가중평균. 그래서 기대수익률을 평균 수익률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기대수익률은 이건 가중평균을 통해서 구하니까 평균 수익률. 자, 이거 기억해놔야죠. 가중평균하는 방법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자, 분수식 중요하죠. 분수식. 자, 특히 이거 A분의 B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A분의 B라고 읽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 뭐를 뭐로 나눈 값이냐 이렇게 풀어가지고 문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A에 대한 B의 비율값이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A에 대한 B의 비율값이라고 하고 뭐를 뭐로 나눈 값이에요. B를 A로 나눈 값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2분의 10 이렇게 하면 얘는 얼마? 5죠. 어떻게 계산해요? 10 나누기 2 이렇게 하니까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는 10 나누기 2는 5가 나오니까 10을 2로 나눈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우리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 있어요. 비율.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한번 잠깐 소개시켜 줄 건데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률. 자, 무슨 비율이 그냥 아니라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죠.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쓰냐면 혹시 알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 자, 보죠. 이렇게 보면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면 부채가 위에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부채 감당률이야.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쓰냐면 부채 서비스액분의 여기에 순소득 이렇게 쓰는 녀석이에요. 순소득.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부채 서비스액을 아직 제가 수업 중에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빌린 돈을 부채라고 하죠.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는 돈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는 돈. 이때 이제 이건 배웠지. 우리 학계론에서 돈을 빌렸을 때 상환해야 되겠죠. 상환하는 돈은 뭘 얘기한다?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원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이에요. 학계론에서 배우는 상환액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린 돈의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자,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무조건 시험 문제 100% 나와요. 매년 한 문제씩 꼭 이 관련된 내용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반드시 외워야 되는 비율인데 얘를 주고서 우리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를 뭐로 나눈 값?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 이렇게 나와야 되거나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해석하면 야, 부채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은 뭘 얘기하냐? 즉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죠. 상환액이에요. 이 상환액을 순소득으로 얘로 감당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생각해 보죠. 일단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가 크대, 값이 크대. 1에서 2로 가고 2에서 3으로 가고 커진대. 그럼 돈을 잘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 비례라고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부채 감당률이 크다는 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커진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와 얘가 같으면 얼마? 1이죠. 1. 1이 기준이에요. 무조건 비율은 얘와 얘 같을 때 1이니까. 그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원리금을 순소득으로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1보다 작다라면 원리금을 순소득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비율이니까 한번 잠깐 소개시켜줬는데 얘가 너무 중요한 비율이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분수를 읽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를 뭐로 나눈 값? 순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값이 부채 감당률. 뭐에 대한 뭐의 비율?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의 얘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라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율이 학교로는 무수히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합격을 위해서 계산 문제 공부하러 왔잖아요. 너무 왔는데 일찍만 가려고 언제 끝나냐 이렇게 묻지 말고 바쁘시면 가도 괜찮아. 저한테 부담은 주지 마시고 저는 그냥 편하게 온 만큼 준비한 만큼 잘 설명해 드리려는 걸 목표로 항상 생각할 거니까 바쁘신 분은 알아서 가시고 네. 그래서 점심 한 10시부터 1시 정도까지 공부하다가 1시간 정도 밥 먹고 그 뒤로 또 제가 할 거예요. 늦게 끝날 수도 있어. 네. 자, 분수식 계산할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자, 그럼 계산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할 때 A 곱하기 C 여기 있는 건 뭐 한다? 나누기 A 곱하기 C 나누기 P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만약 이렇게 있을 때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A 나누기 B죠. 얘와 얘를 곱한 값을 두 개 다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A에다가 B도 나누고 B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나누기 B 이렇게 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여기에 8이 있고 2 곱하기 2가 있대요. 그럼 2 곱하기 2는 얼마? 4. 그럼 8 나누기 4 한 번 해도 괜찮고 계산기에다가 8 나누기 2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많이 좀 실수할 수 있는 계산 유형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니까. 자, 분수식의 특성.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학기론에서 이것 빼면 진짜 시체예요. 우리가 무슨 비율이 나왔을 때, 비율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무슨 관계냐? 두 개가 커질 때 커지는 관계냐? 커질 때 작아지는 관계냐? 커질 때 커지면 이건 비례관계, 정해관계라고 얘기하고 커질 때 작아지면 반비례라고 하죠. 이때 위에는 무슨 관계? 비례. 커질 때 커지는 관계다. 얘 커질 때 얘 커진다라는 거죠. B와 C는 비례고 아래는 무슨 관계? 반비례. 얘는 커질 때가 작아지는 관계에 있더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위에는 비례, 아래는 반비례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고. 자, 제곱과 n제곱근 있을 때 만약에 3에 이렇게 하면 얘는 얼마? 9죠. 3을 두 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2 곱하기 3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 곱하기 3을 얘기하고 그러면 2의 3승이면 얼마? 2를 3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지수가 나왔을 때 이거 제곱이라고 했을 때 제곱근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여기 있는 지수는 여기 아래에 있는 밑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해라라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계산하면 1.1이죠. 1.1을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다 보죠. 5 나누기 1.1에 3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1.1 3번 곱한 값을 5에서 1.1 3번 곱한 걸 나누라는 얘기죠. 이걸 한 번에 쓴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5 나누기 1.1을 몇 번? 3번 한다는 얘기다.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곱에 대해서. 근데 제가 간단히 소개만 시켜줬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서 질문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본다거나.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옆에 분이 좀 물어보면 인상 쓰지 말고 잘 가르쳐 드리세요. 가르쳐 드리는 게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7월달 8월달 가면 옆 사람 물어보는 것도 이것도 실례예요. 바빠 죽겠고 나 어려운 거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거 물어보면 짜증나니까 그때는 저한테 물어보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기초적인 거 물어봐도 괜찮으니까 잘 가르쳐 주시고. 역수관계. 우리 학교에서 역수관계가 많이 등장해요. 자, 역수는 자 의미가 이거예요. 여기 별표. 자, 곱해서 1이 되는 관계를 역수라 그래요. 곱해서 1이 되는 관계 역수. 자, 그러면 A분의 B의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려면 분모 분자를 뒤집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A분의 B의 역수는 B분의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곱하면 얼마? 1이죠.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얘가. A의 역수는 얼마다? 라고 했을 때
A는 1분의 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역수는 얼마? A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0의 역수는 얼마? 10분의 1 곱하면 얼마? 얘와 얘를 곱하면 당연히 1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면 1. 그러면 0.2의 역수는 얼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1분의 0.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0.2분의 1 얘기하는 거죠. 이건 계산기가 할 거예요. 1 나누기 0.2. 그럼 값이 얼마 나올 거냐면 5가 나올 거야. 1 나누기 0.5니까. 이건 나중에 계산할 거고, 우린 역수를 쓸 때 0.2 역수가 얼마냐 그러면 0.2분의 1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곱하면 얼마? 1 돼야 될 거예요. 곱하면 1 되겠죠. 그럼 만약에 0.05의 역수는 얼마? 0.00, 0.05분의 1 이렇게 바로 하면 돼요. 0.05 이건 계산기가 할 거니까 1 나누기 0.05 하면 값이 얼마 나오겠지. 이건 계산기가 할 건데 바로 얘는 1분의 0.05니까 역수관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곱하면 얼마? 1. 그래서 뭐와 뭐가 역수관계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시불의 내각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역수관계야. 역수관계. 그럼 얘 곱하면 얼마야? 1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죠. 일시불의 내각계수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나중에 배울 거야. 일시불의 내각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얘가 역수관계래. 역수관계래요. 그러면 일시불의 내각계수와 얘가 역수관계니까 얘는 곱하면 얼마? 1 되겠죠? 이런 식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일시불의 내각계수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있죠? 얘 역수가 얼마야? 얘는 1분의 이거니까 얘는 일시분의 내각계수분의 1 이렇게 쓰겠죠? 얘와 얘가 역수관계니까 얘는 얘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네. 이런 식을 이제 해석할 거라는 얘기예요. 역수 A의 역수는 얼마? A분의 1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0.5의 역수는 얼마? 0.5분의 1 역수관계가 나중에 이제 수익률과 승수도 역수관계고, 그다음에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계산할 때 자본하는 계수가 있어요. 6개. 이런 것도 역수관계가 등장할 거예요. 이때 역수가 나올 때 곱하면 얼마? 1 되는 관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절대값이 있는데 이렇게 짝대기 2개 쓰는 건 절대값이에요.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무조건 플러스로 바꿔줘라 라는 것이 절대값이에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이렇게 있대. 얼마? 5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에 3 이렇게 플러스 3의 절대값이 있대. 얼마? 3. 무조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지 간에 끄집어낼 때는 무조건 플러스 값으로 바꿔놓자라는 것이 절대값 기호의 약속이에요. 수학에서. 자, 이게 언제 나오냐면 기울기의 크기가 절대값이에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요.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얘를 기울기의 크기라고 한다라면 절대값을 씌워라 라는 얘기예요. 크기란 말 나올 때.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로 본다? 3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지만 기울기 크기는 얼마다? 3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크기. 우리가 절대값 나올 때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쓸 건데 기울기의 크기 얘기할 때는 기울기의 절대값이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고, 뭐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했던 거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쉬는 시간에는 뭐 화장실 급하면 갔다 오시겠지만 너무 막 시끄럽게 놀거나 그러지 마시고 차분히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오늘 이 산식들의 아래 약간의 예제 문제들이 있어요. 한두 개씩 예제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항상 그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쉬는 시간에 한번 한두 개씩 계속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공부는 특히 계산 문제는 금방 또 까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손댈 수가 없으니까 바로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해요. 쉬는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계산 문제 즐겁게 하고 가서 무조건 본 시험에서 3개 이상 맞출 수 있게 딱 준비하고 가는 날이다. 이 3개는 정말로 합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그리고 3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차에 떨어진 분들한테 물어보면, 주변에 있으면 물론 거짓말 할 수도 있어.
10개 모자라는데 야, 하나 모자라서 떨어졌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실 정말로 1차 떨어진 분들은 많은 개수 모자라 떨어지지 않아요. 많이 모자라면 3개야. 그래서 하나, 2개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계산 문제를 거의 손을 못 댄 사람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계산 문제 3개가 1년이란 중요한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합격을 1년 빠르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셔라.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찾아뵐게요.